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왜 오신 거죠? 저는 부동산에 들린 적이 없는데요. 집을 내놓으셨잖아요. 며느리분이 아드님 명의로 된 집이라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금매로 내놓겠다고 하셨거든요. 며느님이랑 통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 제가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이 집이 그의 명의였던 건 아시죠? 그이가 가고 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상속받은 건 알고 있다만 갑자기 집을 내놓은 이유가 뭐야? 지금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나 살라고 준 집이야. 아니죠, 어머님. 정확하게 말하면 살라고 빌려준 집이었죠. 이제는 제 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지금 뭐라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숙현 여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꽤나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하던 사업은 처음에는 별로 커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으며 덩치를 불려가더니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 제작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아봐야 돈이 얼마 되지 않고 휴대폰 케이스를 누가 그렇게 주문하겠냐며 이숙현 여사는 아들에게 다른 일을 해보라고 권유했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에 케이스를 끼우고 다니는 것이 어색하던 시절이었기에 그녀는 아들의 사업이 쫄딱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물건이 팔리든 팔리지 않든 성심성의껏 제작하며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꾸준함과 인내력이 남달랐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주문 제작으로 시작한 휴대폰 케이스는 마니아층에게 사랑받기 시작했고 아들은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10일로 무조건 제작해주는 특이한 케이스를 팔다가 나중에는 인기 있는 웹툰 작가나 일러스트 작가들을 초빙해 함께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하자 아들은 노트북 케이스나 가방까지 제작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휴대용 전자기기가 늘어나면서 아들의 사업 분야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케이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의 회사가 떠오를 만큼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연 매출만 몇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도 그녀의 아들을 성공한 젊은 CEO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인기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숙현 여사는 그런 아들 덕분에 아주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본래 사치를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아들과 부딪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숙현 여사님은 그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아픔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그녀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던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세상에 대한 기대와 꿈도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와의 짧은 인연이 끝나면서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그녀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는 것이 그녀의 인생을 망칠 거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눈치, 친구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자리를 구해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그녀의 삶을 지탱해 줄 유일한 이유라고 믿으며 그녀는 차가운 현실과 맞서 싸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고단한 나날이 이어져도 그녀는 그저 아들만을 바라보며 힘을 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했고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어린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그 뒤로는 여러 일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손목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해져도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다른 아이들은 두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이 보일 때면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엄마이자 아빠가 될 거야. 그녀는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들의 숙제를 봐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짧은 행복이자 위로였습니다.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들의 일상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가끔은 집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서 독촉을 받거나 전기나 가스가 끊길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들의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가슴 속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원룸 구석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그녀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잘 키울 거야.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힘들 때마다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들에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치원에서 부모님 관련 발표를 준비하라는 숙제가 주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투에서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던데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이제 그 부재가 그의 삶에 큰 물음표로 떠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린 아들의 눈망울은 답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왔냐고? 친구들은 아빠랑 야구도 하고 놀러도 가던데 우리 아빠 어딨냐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너를 만나지 못했단다.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아빠는 떠났거든. 하지만 그게 너의 잘못은 아니야.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고 엄마는 너를 위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고 그녀는 옆에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들은 가끔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아들은 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들이 느끼는 결핍이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존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한다거나 바빠서 집에 잘 못 온다는 식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그가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거짓말로 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그녀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나만 아빠가 없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야? 그녀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아들의 삶의 끝없는 질문과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너는 외로운 게 아니야. 엄마가 내 곁에 항상 있을 거야.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생긴 마음속 상처는 그녀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들이 자라면서도 계속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숙현 여사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림을 줄이고 아끼면 아들과 함께 사는데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이 또래보다 키가 작았고 그것이 이숙현 여사의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릴 때 고기를 양껏 먹였다면 지금보다 10cm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 된 후 그녀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고 먹고 살 것이 막막해져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일을 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자보다 임금이 적었습니다. 여자가 하는 일은 거의 잡무였고 성과가 나는 일은 여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시도 엄청나게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의 호칭은 이씨 아줌마였습니다. 다른 미혼 여직원들은 미스 김, 미스 이 정도로 불리곤 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직급이 있었지만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직급조차 사치일 뿐이었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녀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었고 그저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남자 직원들이 여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지금이라면 경찰에 고발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수고하라며 어깨를 주무르거나 지나가면서 몸을 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여직원들은 들고 일어설 수도 없는 시대였고 그녀는 그런 수모들을 견디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미술의 재능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숙현 여사의 한이었습니다. 미술학원의 학원비는 그 당시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아들이 미술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며 심화반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레슨비와 재료비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생계가 겨우겨우인 상황에서 그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마음을 알았는지 묵묵히 학원에서 주는 재료로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 한 번도 미술을 하고 싶다고 징징대지 않았고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아들은 철이 일찍 든 어른아이였습니다. 대학 입시철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들은 미술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에게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미술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아들은 평소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미술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미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미술 동아리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곤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들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휴대폰 케이스 중 예쁜 것보다는 투박한 것이 더 많았기에 아들은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케이스를 직접 제작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익숙하지 않았고 아들이 만든 사이트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망할 수 없다며 동대문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케이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길거리에서 케이스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종이에 자신이 만든 사이트 주소를 적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사가 눈에 띄게 잘 되자 길거리 상인들 사이에서 텃세를 부리거나 단속반에 신고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꾸준히 자리를 옮겨 다니며 장사를 이어갔고 결국 인터넷에서도 케이스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온라인 주문이 점점 늘었습니다. 아들이 26살에 시작한 사업은 10년이 지나 수십억 원의 매출을 내는 번듯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번듯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생활비 부담도 없으니까 이제는 일을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엄마가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제가 엄마 생활을 책임지면서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사무쳤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도 나고 아들이 자신에게 효도하겠다는 말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번듯하게 자라준 아들이 이제 자신을 돌보겠다고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그동안 못 가본 여행이나 쇼핑도 해보라며 그녀에게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열 남편 부럽지 않은 아들이라며 자랑하고 싶었고 그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결혼도 생각 중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어떻게 지금까지 엄마에게 비밀로 했니? 이숙현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단다. 우리 아들이 어련히 좋은 여자를 골라 만났을까? 나는 우리 아들 안목을 믿어. 그러나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걱정은 아들에게 여자가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아들이 이상하게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마치 로봇처럼 어색해졌습니다. 이숙현 여사는 한 번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인들을 통해 아들에게 소개시켜 줄 여자를 구해 자리를 마련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선을 봐주는 자리들을 여러 번 마련해 주었지만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주선하는 선자리라 아들에게 더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늘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돌아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형까지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키가 167cm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숙현 여사는 어릴 때 아들에게 고기를 많이 못 먹여서 그런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땐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키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내 돈만 보고 오는 것 같아요.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런 여자들은 제가 싫더라고요. 성격이 잘 맞고 진중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자 어떤 여자가 아들을 추켜 세우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냐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 자체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텐데 여자 쪽에서 돈만 밝히니까 실망이 컸겠네. 아들은 계속해서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숙현 여사는 약간의 취기가 옳은 아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한 여자를 수소문해 선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한 아들이 쓸쓸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숙현 여사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먼저 그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숙현 여사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하니 엄마 기분이 다 좋아지는구나. 정말 괜찮은 여자 맞지? 그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게. 엄마가 주책맞게 굴진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축하해. 다행히 우리 아들이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있었나 보네. 아들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곧 약속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날짜와 장소, 시간을 알려주었고 이숙현 여사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손가락을 꼽으며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되자 아들과 함께 들어온 며느리감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쁘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이숙현 여사는 그 여자가 꾸벅 인사를 하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이숙현 여사는 순간 아들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정중한 인사에 이숙현 여사는 그저 반해버렸습니다.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께서 어릴 때부터 혼자 고생하시며 오빠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님이라고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했는데 어머님을 실제로 뵙게 되어 기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대단하게 봐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평소에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어휴,
말씀 편하게 하셔도 좋아요. 어머님, 오빠가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속이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말까지 너무 예쁘게 하네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우리 로봇 같은 아들이랑 만나서 아가씨가 손해보는 건 아닌지 몰라. 네, 오히려 오빠가 저를 속이는 일이 없어서 기쁜거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좋아요. 어쩜 말까지 예쁘게 하는데 어찌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녀는 입에 파리가 들어갈 만큼 입을 떡 벌리고는 아들과 며느리감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며 얼이 빠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른스럽게 덕담도 하고 잘 만나보라고 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서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들처럼 로봇이 된 것 마냥 계속해서 예쁘다는 칭찬 말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옆에서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아들의 옆구리를 콕 찔렀더니 아들이 막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네. 원래 저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봐. 다행이다. 그치. 저도 많이 긴장했는데 예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미인이신거려. 오빠 나이에 아들이 있다고 해도 주위에서 믿지 않겠어요. 아우, 내가 예쁘긴 뭐가 예쁘다고 그래요. 정말 예쁜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동안 고생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나랑 비교가 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얼굴에 이 주사 같은 걸 맞아볼 걸 그랬지. 아이고, 내가 주책 맞게 이야기를 했네. 내가 아가씨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우리 호칭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냥 편하게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너무 시작부터 김칫국을 먹은 걸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오빠를 엄청 졸랐거든요. 오빠랑 만난 시간이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저 오빠랑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오빠와 평생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볼을 발그레하게 있는데 그녀는 속으로 내가 거기서 안 돼. 우리 아들은 나랑 더 살아야 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시켜준 여자친구인데 둘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했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서라도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허망하게 그녀 곁을 떠나고 그녀마저도 그렇게 쫓겨날 줄 알았더라면 말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서 울고불고 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 그들 모자를 덮치게 되었고 그 일은 일생일대의 비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아니 그 나쁜 계집애가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던 날 한 장 양말 한 켤레도 주지 않고 그녀를 그렇게 쫓아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만남에 어머님 하며 그녀를 보고 해사하게 웃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주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녀에게 무슨 힘이 남아있겠냐면서 깔깔거리고 배꼽을 잡고 웃던 그 여자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자기 눈앞에서 꺼져버리라며 2번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는 말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오죽했으면 아들의 무덤 앞으로 가서 아들을 따라가려고 준비까지 다 했었으니 말입니다. 다시 첫 만남으로 돌아가서 정말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 누구보다 순진한 얼굴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오빠와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이상하게 이런 확신이 드는 사람이 오빠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내조도 열심히 하고요.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인꼬부부로 잘 살아볼게요. 둘이 좋다고 하는데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어. 나는 정말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허락과도 같은 말에 아들의 얼굴은
환하게 피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둘의 결혼 준비를 쭉 지켜본 결과 정말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신혼집도 그렇고 혼수도 그렇고 식을 준비하는 내내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어쩜 그리 서로의 취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며느리가 하자고 하면 다 좋다고 하는 아들이 조금 바보같이 보이기도 했지만 둘의 의견도 잘 맞았습니다. 가끔 아들의 팔불출 같은 모습을 볼 때면 일찍 가버린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부자지간이라 그런지 참 많은 것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 다 키워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니 남편의 모습이 참 많이도 보였습니다. 단 하나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은 며느리가 아주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히 그 값을 주고 식을 올리는 게 조금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비싼 예식 비용에 슬쩍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식장 비용이 너무 비싼 건 아닌가 싶은데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턱턱 쓰겠니? 나는 조금 눈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니들 생각은 어떤 거 같니? 꼭 이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야겠니? 어머님 생각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요즘은 결혼식 올리는데 이 정도 돈은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식장 꾸밀 때도 전부 생화 사용하고요. 호텔에서 아주 으리으리하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빚까지 내서 결혼식을 올리는 마당에. 그리고 우리 오빠는 사업가잖아요.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는데 당연히 이 정도 호화스럽게 해야 면이 살지 않겠어요? 제 욕심보다는 오빠를 위한 결정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 마당에 초라하게 결혼을 시키면 욕을 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 며느리가 내가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는구나 싶어서 대견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고개가 슬쩍 비틀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혼주 한복을 정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있는 것이라 그녀는 혼주 한복을 대충 빌려서 입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한 번 결혼시키는데 자주 입지도 않을 한복을 몇백만 원이나 주고 맞춘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큰 사치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살아오면서 돈을 아끼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굳이 한 번 입고 말 옷에 퍼붓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주 한복을 빌려 입으신다고요? 빌려 입는 한복들이 얼마나 품질이 안 좋은데요. 손님들도 맞이하셔야 하잖아요. 새 옷으로 때깔 곱게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꼭 저희 부모님께 한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맞추면서 어머님 것도 같이 맞춰서 세트로 입어요. 그녀는 너무 돈을 펑펑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는 백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준비까지 전부 아들 돈으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자식 가진 부모였기에 이런 걸로 아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건 아니었지만 아들 돈만 쭉쭉 세어나가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결혼식에 몇 억을 써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에 억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아껴 쓰는 것이 버릇처럼 몸에 밴 사람이라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까지 벌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며느리가 수입산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그것도 한 번밖에 입지 못할 드레스라며 아들에게 드레스를 사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아휴, 한 번 입을 드레스를 사는 건 너무 오바인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드레스라며
홍콩에서 직수입해 와야 한다며. 그래도 평생 한 번 입는 드레스잖아요. 에이, 그래. 알았어. 알았어. 홍콩에서 직수입해 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대화 끝을 들어보니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수입산 드레스를 사기로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했지만 사치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혼식 당일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온 손님들, 아들의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결혼을 축하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은 끝났고 아들 부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해 공항으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아들을 슬쩍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서 몸 조심하고 잘 놀다 와. 그리고 이건 내 조바심에 하는 소리긴 한데 며느리가 사치를 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구나. 카드나 월급 같은 건 내가 관리를 하고 며느리에게는 생활비를 주는 식으로 돈 관리를 전부 맡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자 아들은 슬쩍 떨어져 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저와 와이프가 잘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동안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녀는 다 큰 아들이지만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화를 며느리가 다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슬쩍 들린 사치라는 단어의 며느리는 몰디브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아들에게 추궁했고 아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너무 사치를 부린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별말은 아니었어. 엄마가 이래저래 돈 걱정이 조금 되셨나 봐.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쓴 돈이 억소리가 나니까 말이야. 결혼식 하면서 큰 돈을 쓸 필요가 있었냐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네가 좀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닌가 싶으셨나 봐. 나한테 생활비 관리 잘하라고 말하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돌려 말한다고 했지만 아들이 워낙 꾸며 내서 말을 하는 걸 잘 못하는지라 며느리 귀에는 제가 돈 가지고 잔소리를 했다고밖에 느낄 수 없었던 거죠. 몰디브에 도착을 하자마자 며느리가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한국 시간은 확인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제가 자다가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말이죠. 어머니 저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렇게 사치스러운 아이로 보이셨어요. 저는 오빠 분수에 맞게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오빠가 월 매출이 억소리가 나는데 제가 그저 그런 국산 드레스를 입고 혼주 한복도 어디서 대여한 거 입고 하면 면이 서겠어요.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이 다 사업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없이 해봐야 그 사람들에게 매출 떨어졌다는 소리밖에 더 나겠나요? 저는 오빠를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서운하네요. 새벽녘에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필사의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부부 사이에서 처리해야 할 일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결혼식에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돈을 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 굳이 드레스를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무튼 늙은이가 주책이다.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저를 사치스러운 아이를 보셨다니 정말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더 변명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며느리를 오해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며 아들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저에게 마음이 상한 건지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물론 선물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기에 당황스러웠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아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너 설마 처가에도 빈손으로 갔다 온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 새끼 드릴 선물 하나 안 챙겨올 수 있니? 며느리가 못 챙기면 너라도 챙겼어야 할 거 아니니? 순간 아들이 상당히 난처하다는 얼굴을 비추는데 알고 보니까 처가에 있는 선물을 바리바리 싸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선물만 사오지 않은 것이었죠. 저도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치졸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꽁한 마음을 숨기고 꾹 참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치사한 일들이 넘치고 흘렀지요. 처가에는 일달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가서 식사를 하면서도 시댁인 우리 집에는 6개월 동안 얼굴 딱 1번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어버이날 주간에 처가를 먼저 다녀와서는 밥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뒤늦게 저희 집에 와서 얼굴 잠깐 보여주고 집으로 쌩 가 버리더군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혼자 와서 저랑 시간을 보내고 가곤 했으니 결혼 전에 보여주었던 며느리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잔소리를 하게 되었지요. 며느리야 해도 너무한 것 아니니? 어쩜 그리 사람이 결혼 전이랑 결혼 후랑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니? 아니, 내가 자주 오라고 한 적도 없지만 말이다. 처가에는 그렇게 허구한 날 가면서 우리 집에는 어찌 코빼기도 비치지 않니? 너, 내가 싫고 어려운 거니? 어머님, 어떻게 하루아침에 괜찮아질 수 있겠어요? 저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왜 벌써부터 보채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이러시면 저도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죠.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사치스러운 애로 취급하셨잖아요. 그녀는 그때 며느리가 상처를 깊게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녘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이후로 거의 처음이었던 며느리의 전화였기에 그녀는 웬일인가 싶어 홀린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떡해요?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 지금 병원이에요.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잠결에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친 것처럼 온 세상이 번쩍 빛나 보였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맞춰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며느리를 발견하고 아들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그녀의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는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손을 잡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오늘 사업차 중요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저희 집 단지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더라고요. 보통은 계단을 잘 오르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은근히 게으른 성격이라 계단으로 걷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었으니 굳이 계단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올랐다는 계단은 아파트 안의 계단이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계단을 이용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빠가 집 앞이라고 해서 잠깐 마중 나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단 쪽으로 걸어갔더니
오빠가 계단 밑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건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오빠는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출혈이 심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첫 발견자가 며느리라는 점이 의아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된 그녀는 자식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녀는 정신이 쏙 빠진 채 넋을 놓고 있었고 며느리는 내내 자리를 비우고 통화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6개월이 된 터라 며느리가 여기저기서 위로의 전화를 받았을 것이겠지만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가슴이 미어질 듯 했지만 그녀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장마철에 운명을 다한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져 비가 올 때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끙끙 앓던 그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애썼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데 바빴습니다. 한 달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자를 물어보니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몰라 의문스러웠지만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직원이 웬 사람들을 데리고 집을 방문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왜 오신 거죠? 저는 부동산에 들린 적이 없는데요. 집을 내놓으셨잖아요. 며느리분이 아드님 명의로 된 집이라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금매로 내놓겠다고 하셨거든요. 며느님이랑 통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너무 놀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사람이 왔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 제가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서 마음에 든다며 구경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금방 도착한 며느리는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이 집이 그의 명의였던 건 아시죠? 그이가 가고 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상속받은 건 알고 있다만 갑자기 집을 내놓은 이유가 뭐야? 지금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나 살라고 준 집이야. 아니죠, 어머님. 정확하게 말하면 살라고 빌려준 집이었죠. 이제는 제 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지금 뭐라고? 어머님, 저 과부예요. 재산 상속받은 과부요. 당신 아들이 죽었고 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나한테 이러세요? 당장 집 비워주세요. 아까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요.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야? 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나보고 어디 가란 소리냐? 글쎄요. 그건 제 알바가 아니네요. 얼른 제 눈앞에서 꺼지세요. 제가 그이가 남겨준 돈으로 아주 사치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볼 테니까요. 우리 남편이 고맙게도 저에게 10억이라는 큰 돈을 남겨줬어요. 며느리는 깔깔 웃으며 그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집을 비우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 집은 아들이 그녀에게 편히 살라고 준 집인데 며느리가 그녀를 쫓아내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지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열쇠를 따고 들어와 이삿짐 센터를 불러 그녀의 짐을 마구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이거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어머, 누가 누구 보고 주거침입이라니요? 이 집 내 명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요. 당신이야말로 무단 점거한 거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무일푼 그지예요.
나가서 노숙을 하든 쉼터에 가든 내 눈앞에서 꺼지세요. 장맛비가 다시 내리고 있던 한여름 밤, 며느리는 그녀에게 단돈 1원도, 양말 한 켤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집에서 쫓겨났고, 짐이 어디로 실려가는지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는 며칠 동안 며느리에게 사정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고성방가를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경찰이 3번이나 출동했고 그녀에게는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며 며느리의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일주일을 전전긍긍하며 살 이유를 찾지 못한 끝에 아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아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옆이 바로 자신이 놓일 자리라고 생각했지요.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무덤에 코를 박고 죽을 각오로 찾아가서는 아들과 남편에게 소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 아들 없이 못 살아. 나도 이거 마시고 갈란다. 그렇게 눈을 감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숙현 씨, 혹시 이숙현 씨 되십니까? 본인 맞으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이라고요. 그녀는 놀라 소주를 들이켜려다 멍하니 그 경찰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예, 제가 이숙현이 맞습니다만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져서 왔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며느님과 관련해 들으셨던 이야기나 수상한 점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며느님께서 지금 지은 죄가 밝혀져서 구속되셨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숙현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도착해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순간 실신할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아들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며느리가 산책하자며 아파트 단지 밖 계단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와이프가 함께 걷자고 하니 아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단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아들을 밀쳐버렸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새로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그곳에는 CCTV가 없었는데 사고가 나기 3일 전에 그 자리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부랴부랴 CCTV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전에 계획한 장소에서 일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경찰은 그동안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님께서 상속 처리를 빠르게 하고 장례식 때도 사건 조사 중에도 너무 무덤덤하게 반응해서 수상하긴 했습니다. 계단에서 있었던 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민하게 구는 것도 그렇고요. 때마침 발견된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사고 직후 아들이 며느리의 다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을 며느리가 뿌리치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가 정말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욕을 붙여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사고가 난 건 맞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 헛다리를 짚으면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일부러 밀친 게 아니라고요. CCTV 화질도 별로 안 좋던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변호사 불러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손을 뿌리친 거라고요.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의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고 며느리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인정되었기에 며느리는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모든 재산은 그녀에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겨우 아들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가려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알게 된 진실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들의 몫까지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숙현님의 사연입니다. 아들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